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친중 글로벌리스트하고 우리 가치 주권 애국 민중하고 싸움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차원적인 싸움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저께 이제 이거를 탈냉전 세계대전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싸움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근본을 잘 다져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우리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또 현대화 혹은 근대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근본적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나 혹은 좌파 리버럴들, 좌랄들, 이런 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친일파가 100년 이상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그 다음에 근대화는 이제 북한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쪽 휴전선 남쪽에서는 일제에 의해서 근대화에 싹이 짓밟혔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 식민지 같은 처지로 편입돼 가지고 역시 근대화가 왜곡됐다. 뭐 이런 관점을 사실상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역사 교육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이러한 관점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질 않으면 음으로 양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 종족 민족주의라고 좋은 책을 쓰셨죠. 그 이영훈 교수님. 여기를 이제 흔히 학계에서는 신민지 근대화론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조차도 이 관점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편으로는 좌파 리버럴들, 또 북한, 친북 이 세력의 이 기본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우파라고 생각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 또 시장 만능주의 이런 쪽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개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여쭈기에 앞서서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계속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별 지장 없이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공산주의, 일제, 북한, 친북, 좌파, 리버럴, 좌랄,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프리드만은 이제 자본주의가 곧 자유민주주의다. 뭐 이런 명제를 사실 만들어낸 노벨 경제학상을 노벨 경제학상을 탄 경제학자죠. 또 시장 만능주의. 우리는 이제 리버테리언이즘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 이 자들이 사실 뭐 그렇게 진영이 크지도 않아요. 옛날에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상무 이 언저리에서 용돈 받아가면서 그냥 시장을 자유방임하는 게 최고다.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유주의라고 포장을 했고, 그 자유주의인지 뭔 자유주의인지 몰라도 지 마음대로 나경원이랑 금태섭이 쎄쎄쎄 하면서 자유주의 연대인지 뭐 자유주의 전선인지 또 하고, 아무튼 이 시장 만능주의가 그런 입장입니다. 시장 자유방임주의. 또 중국 자동민주화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싸웠던 거죠.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시장이 일반적으로 보급이 되고 국제무역에 중국을 끌어들이면 중국이 자동으로 민주화된다. 이러한 관점이 지난 한 25년, 30년 동안 미국을 눈을 흐렸다. 이게 트럼프 진영의 주장이죠. 또 보스 진영의 주장입니다. 또 그리고 친중 글로벌리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잘 달래서 경제 발전시키고 세계 무역 질서 속에서 키워주면 중국이 저절로 민주화된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우파예요. 일제 우파였죠. 반공이었죠.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시는 이영훈 교수님, 이런 쪽 당연히 우파죠. 또 프리드만 우파죠. 시장 만능주의, 이 자들은 우파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이 우파 혹은 자기들만이 정통 우파라고 주장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 중국 자동민주화론, 이것도 우파죠. 이 노란 글씨 쓴 데가 이른바 우파인데, 이 좌파든 소위 우파든 이른바 우파든 간에 이 공통점이 뭐냐. 일단 현대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감춥니다. 그 진실을. 어저께도 잠시 살펴봤지만 현대 문명의 발생은 프로테스탄티즘과 르네상스입니다. 정신의 각성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말, 17세기 초 정도까지 이루어진 거대한 운동입니다. 한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거에 대해서 조명 안 해요. 일제가 프로테스탄티즘, 르네상스 조명했습니까? 참으로 아쉬운 게 식민지 근대화론 하는 그 소중한 학자들, 경제학자들, 이분들은 전공이 경제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한 정치 철학적인 관점을 안 짚어요. 또 프리드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시장 만능주의자들 뭐 미제스 이런 사람을 바이블로 삼지 미제스를 만들어내게 된 오스트리아 학파의 뿌리가 되는 프로테스탄티즘이나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중국 자동민주화론 당연히 이런 얘기 안 하죠. 중국에는 프로테스탄티즘, 르네상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현대 문명이 굉장히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특징이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하시는 분들 이자라고 해서 포괄이 되어버렸네요. 자, 사실은 동지적 관계인데 오늘은 좀 비판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성, 모더니티의 본질과 핵심 가치가 은폐돼 버리죠.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른바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한때 굉장히 떠받드는 게 전희경 의원입니다. 전희경 의원이 석사 논문이 뭐 사상 최악의 그 복붙이에요. 복사 붙여넣기예요. 뭐 석사쯤 되니까 별거 아니니까 사과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2016년 4월 달에 당선됐을 때 늦게 밝혀졌는데 이분이 그냥 그게 된 게 아니라 역사교육 정상화, 역사에서 진실을 가르치자라는 그 캠페인을 가지고 전국구를 받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의 기준이 일반적 표절이냐 아니냐, 일반적 정치인에 대한 것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학위 반납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국회의원 빠지도 내려놓는 신용을 좀 하고 이러고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저기 정규재 조전혁 이런 시장 만능주의랑 가까운 사람들이랑 나와가지고 정규재 쇼에선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재도 묻고 똥도 묻네요. 야, 당신 지금 그 표절 그 문제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라고 비판한 사람은 전부 재와 똥이야. 그리고 그걸 옆에서 낄낄거리면서 같이 맞장구를 정규재 대표랑 조전혁 전 의원이 쳐줬다고요. 제가 그때 이 이른바 자칭 자유주의 실은 리버럴이 아니라 리버테리언 시장 만능주의자들 무조건 시장 방임주의 떠들고 무조건 기업 편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정경련 인맥들이거든요. 혹은 거기랑 가까운 인맥들이에요. 정말 문제 많구나. 제가 그 사람들하고 싸웠다가 맞아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 정경련이 버티고 있고 정경련은 국정원의 돈줄이고 국정원에서 저기 현장 다니는 아이오라 그러죠. 아이오들이 이 우파 운동한다는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요새 그 뉴데일리 박주필 좀 이상해요.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저랑 같이 내내 몇 년 동안 싸워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안면 몰수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하루 종일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합니다. 하루에 수십 곡씩 올려서 수십 명이. 저에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박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큰 덕을 본 게 없는 사람인데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 안 당했으면요. 제가 그때 5월부터 두들겨 맞기 시작해서 5, 6, 7, 8, 9, 10 6개월 두들겨 맞았습니다. 11월에 탄핵이 불거지고 나서야 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우파라고 생각하는 조전혁 우파잖아요. 정규재 대표 우파잖아요. 전희경 우파잖아요. 이 사람들이 현대성의 본질, 현대성의 핵심 가치를 조명을 안 해요. 이게 조명을 안 한다고요. 저는 이것을 조명을 하지 않고 문재인 퇴진만 주장하고 반문연대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귀를 안 기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현대성과 현대 문명이 곧 시장이고 이것이 곧 자본주의라고 보여요.
저는 이걸 천박한 물질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대. 이건 근대란 용어는 조금 이따 밝히지만 일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사용하고 친북 좌랄도 사용해요. 식민지 근대화론도 사용하고. 또 이 사람들은 시장,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정치와 문화가 저절로 현대화된다라고 맹신합니다. 프리드만 그 소리 했고요. 시장 만능주의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자동 민주화론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친중 글로벌리스트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뿌리로 내려가면 북한, 좌파, 친북, 좌파 리버럴, 좌랄 여기하고 우파라고 흔히 말해주는 리버테리안, 시장 만능주의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 혹은 프리드만 노벨 경제학 받은 중국 자동 민주화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하고가 굉장히 대립돼 있죠. 대립적 진영이에요. 그건 맞는데 물질주의라는 점에서 같아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와 그 정신적 각성을 조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아요. 그리고 그게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른바 우파라는 여기에 다 같이 밥 먹고 고생하고 한 동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일부가 그래도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와 그 정신적 각성을 조명하는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된다면, 이영훈 교수님이 업그레이드 된다면, 낙성대 연구소 이영훈 교수님 몸담고 있는 낙성대 연구소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정말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께 엎드려 앙망합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날카롭게 말하면 근대라는 용어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 개념이. 일제가 싸질은 똥 같은 개념입니다. 일제가 이 자본주의 맹아론을 만들어낸 게 일제입니다.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 문명이 닥치기 이전에 이미 전통사회에서 자본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게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고 좌랄들이 갖고 있는 주장이거든요. 이게 근데 원조를 따지고 하면 극우 민족주의인 일제에 있어요. 일제에. 이게 북한도 그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세상이 꼬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들은 어떤 주장이냐면 결국은 자본주의는 곧 현대 문명이고 이런 곧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시장체제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만약에 현대 문명을 정의를 하면 중국이 정상적 현대 문명 국가가 되잖아요. 혹은 중국이 지금 정상적 현대 문명 국가를 향해서 이행하고 있다가 되죠.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중국 자동 민주화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프리드만 결국 그 주장 돼버리잖아요. 시장 만능주의도 결국 그 주장 돼버리거든요. 미중 전쟁, 미중 대립의 본질을 놓치게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박 대통령은 근데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 되는 사람이 개념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정리해야 돼요. 언론가들이 정리하고. 아무튼 그 시대까지 포함을 해서 북한, 친북좌라, 식민지 근대화론 이게 전부 근대를 사용한 거예요. 좌우를 안 가리고. 이 개념이 되면 현대문명의 정신각성에서 출발했다. 그 본질이 핵심 가치와 정신에 있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냐? 이 관점은 결국은 동도서기가 일제가 이 현대문명에 접촉하면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즉 동은 일제, 일본의 정신을 유지하고 원칙을 유지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쓴다. 중국에서는 이게 중체서용이죠. 중화의 본질을 유지하고 서양을 활용한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이게 중체서용이죠. 동도서기 중체서용은 핵심은 뭐냐면 결국 현대문명과 서양을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아, 서양은 물질 문명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의 원조가 일제예요, 일제. 그리고 이 관점을 좌파가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또한 이 관점을 우파라고 우리가 참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우파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일제의 역사관 왜곡을 나타내는 두 개의 대형 사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석기는 마제석기, 갈아서 만든 석기다. 따라서 일본 땅에서 세계 최초로 신석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신석기를 그 시대를 달성한 그러한 민족이다.
이게 일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석기, 마제석기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석기는 농경혁명, 다시 말하면 주곡 농사. 옥수수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건너오기 전까지 주곡이라 그러면 4개 꼽습니다. 밀, 보리, 3개요. 쌀 3개 꼽고 옥수수까지 와서 옥수수에서 메이즈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옥수수라는 그 식물을 가르칠 때는 메이즈를 쓰고요. 우리가 아는 콘이라 그러면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 그 마른 상태 그걸 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알갱이를 빵 하고 튀겼다. 그래가지고 팝콘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그럼 메이즈입니다. M-A-Z-E. 그 다음에 이제 전통사회와 현대 사이에 근대라는 시기가 존재한다. 이 시기는 여러 가지 활발한 시장 활동이 전개되는 상태이다. 이 시기를 가만히 놔두면 조만간에 자본주의로 진입한다. 이런 썰레빨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활동이 활발하다는 건데 시장 활동 활발한 거 제일 활발한 거예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원나라.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제국 아니에요. 알렉산더 제국. 지중해 일대. 어마무시한 시장 활동이에요. 그리고 현생 인류의 정신이 우리 같은 이런 정신을 이제 정신 능력을 갖춘 걸 보통 한 7만 년 전으로 봐요. 왜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화장품이 나오고 뼈도구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장신구가 나오고 옷 바느질한 흔적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7만 년 전에 바느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를 보면 압니다. 이요. 몸이. 몸이는 머리 이로 머리 이가 내려가서 만들어졌는데 몸이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보면 얘가 한 7만 년 전쯤에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간 게 돼요. 근데 몸이는 습성이 어떠냐? 옷에 바느질한 그 솔기, 그 틈, 거기에 기숙사예요. 거기서 자고 탁 건너와서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고 다시 솔기에 가서 자요. 솔기가 있질 않으면 몸이는 못 살아요. 통옷 입으면요. 솔기 없는 통옷이 만약에 있다면 요새는 통으로 직조가 가능하죠. 솔기가 없이. 우리가 그 장갑 같은 거 보면 통으로 솔기가 없는 장갑들 있잖아요. 짰는데. 솔기 없는 통으로 된 어떤 그런 옷이 통옷이 있다. 뭐 비닐옷. 쭉 뽑은 거. 구멍 뻥뻥 뚫은 거. 그런 옷 입으면 이 못 삽니다. 솔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7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일대야. 뒤져보니까 그때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갔어. 그러면 그 무렵부터 바느질이 됐겠구나. 이렇게 추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생인류는 정신이 완성된 시점은 한 7만 년 전쯤으로 보는데 그 이래로 엄청난 원고리 교육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전남 승주에서 작업장에서 나오는 그 흑요석을 보면 흑요석은 어느 화산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요. 그 화산마다 구성 성분이 다르니까. 큐슈 화산과 대한해협 건너서 백두산 화산이 같이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막 1000km, 2000km,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1000km, 2000km 이 범위는 현생 인류한테는 교역 범위였던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그러면 시장 활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발전한다고 해서 현대 문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도로 시장이 발달했던 원제국이 현대 문명 아니었고요. 고도로 시장이 발달했던 로마 제국이나 알렉산더 제국이 시장이 아니었다고요. 고도로 시장 활동이 발전했던 7000년 전에 수메르 도시국가가 현대 문명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마제석키 스토리 이게 2만 년 전 이상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살던 원주민 이게 지금도 일본인의 그 바닥에는 이 원주민 피입니다. 조몽인들. 일본에 그러니까 독특한 미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석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갈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이 학자들이 신석기 새로운 석기 아니야? 새로운 석기는 갈아서 한 석기야. 그런데 우리가
2만 년 전에 전 세계에서 제일 깔끔하게 갈았었어. 그러니까 일본 민족은 신석기를 최초로 지립한 민족. 일제가 만든 얘기예요. 신석기는 주곡 농사입니다. 농업혁명입니다. 우리나라 국사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신석기를 주곡 농사로 규정을 하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제일 지진화가 한민족이에요. 대륙에 붙어 있는. 섬까지 하면 그 다음번 제일 지진화가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리가 전해줬으니까. 어저께 왜 우리가 주곡 농사가 그렇게 늦어졌는지 쌀, 보리, 밀 농사가 말씀 다 드렸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이 일제가 이런 식으로 아주 핵심적일 때 개념을 비트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일제가 근대라는 헛소리 만들어냈다. 사기. 전통사회, 그 다음에 현대문명이에요. 근데 전통사회 끄트머리에 시장이 참 많이 발달해서 이것을 가만뒀으면 이게 현대문명으로 갔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걸 근대다. 이 개념을 내놓은 게 일제예요. 그걸 좌파, 공산주의자, 북한, 친북 좌랄, 그리고 지금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그걸 고스란히 따서 근대. 천만에요. 근데요? 영어에 없어요. 없습니다. 영어에 없어요. 근대라는 용어가. 영어에는 모던밖에 없어요. 모던은 현대입니다. 일제가 이렇게 근본적일 때 개념을 확 비틀어요. 제가 세 가지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교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교양은 일제는 독일이랑 결합한 건 나중입니다. 일제는 문물을 영미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영미에서 교양은 리버럴 아츠입니다. 뜻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 지식 정보 세트입니다. 그런데 리버럴 아츠, 자유 지식인의 지식 세트 이렇게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자유지식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은 이게 신토 텐노 체제랑 안 맞거든. 그러니까 쓱 독일의 빌둥에서 갖고 빌둥이라는 건 성장이란 소리예요. 성숙. 인격적 성장. 그 성장 비슷한 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교양, 가르칠 교, 기를 양. 그것도 보세요. 길러주는 것도 남이 본인을 길러주는 거죠. 가르치는 것도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 거죠. 독일어 빌둥은요, 아닙니다. 혼자서 축적돼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빌둥 비슷한 걸 갖고 왔는데 그 갖고 온 것도 텐노, 천황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텐노가 우리를 길러 주시고 김일성 수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김일성 수령이 우리를 길러 주시고 이런 컨셉으로 교양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독일어 빌둥과도 사실은 안 맞아요. 이 독일어 빌둥은요, 괴테 그 철학에서 나오거든요. 괴테 철학을 보면 제가 지금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몰라도 빌레름 마이스터의 뭐 여행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아주 사람들 많이 안 읽는 건데 거기 보면 현대 문명의 특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분야의 경험을 하면서 현대 문명이 되면서 각 지식과 그 직업의 종류가 굉장히 확장되니까 거기서 그걸 다 경험을 하면서 이 전인적인 세상 이치를 꿰뚫은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괴테의 빌둥, 성장입니다. 그게. 빌드업, 영어로 빌드업. 빌트가 그 빌드거든요. 영어의 빌딩 할 때 빌트랑 같아요. 그러니까 빌딩에 제일 비슷한 말, 영어 빌딩입니다. 빌딩. 지어 올라가는 거. 자기가 자기 인격을 자기 인생 경험에 맞춰서 지어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괴테가 말하는 그러한 전인적 인격, 토탈 인격, 토탈리티 혹은 홀레스라 그러죠. 그때 토탈 안 하고 홀레스, 전체성을 가진 전체를 커버하는 포괄성을 가진 그러한 인격에 제일 가까운 인물은 누구냐? 저는 갈릴레오나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혹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갈릴레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아시니까 제가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17세기 때 영국의 정치인이죠. 그래가지고 수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재상까지 했어요. 챈슬러.
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나중에 늙음하게 좀 기가 꺾여서 은퇴를 한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그게 노붐 오르가눔입니다. 신기관. 새로운 신논리학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논리학이라는 책이 오르간논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론, 생각기관이에요. 생각을 전개하는 기관. 그래서 그게 논리학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실 쓴 게 아니라 이 후대가 모은 책일 거예요. 편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나올 때까지 약 2000년을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의해서 논리를 전개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 방식 아니야. 그 방식 말고 그렇게 뭐 논리적으로 뭐 A는 뭐 B고 B가 C면 A는 C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거든요. 형식 논리들. 그거 말고 실제로는 뭘 봐야 되냐. 관찰하라 이가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써서 짐작해라 이거예요. 관찰에는 눈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자를 가지고 재면 측정이고요. 자가 없어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전봇대를 이렇게 딱 펴서 놓고 아 저거 전봇대가 높이가 한 7, 8m 되는데 7, 8m, 7m짜리인데 지금 여기 5cm에 딱 들어오네. 딱 마주치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60cm니까 눈까지 60cm에서 5cm인 놈이면 X미터에서 7m가 되겠구나. 6m가 되겠구나. 오케이. 아니 5m가 된다. 5m라 그럽시다. 아 그러면 저는 5cm의 100배니까 쟤하고 나의 거리는 60cm의 100배인 60cm의 100배는 뭐예요? 6m. 60m네. 저 전봇대까지의 길이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어림이죠. 어림이란 단어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estimation. 제가 그 탐구 교육, 과학 기술 교육에 관계된 적이 있을 때 그때 영어의 estimation, 그러니까 어림짐작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겠냐. 어림이라 그러자. 그래서 어림이란 단어는 요새 많이 쓰여요. 실제적으로. 단어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그 단어 만든 게 90년대 말쯤 될 겁니다. 한 20년 좀 넘었네요. 자, 그러면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래서 관찰 안에는 측정도 들어가고 어림도 들어가죠. 그리고 관찰한 다음에 이게 왜 이렇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해서 추론, inferring. 이게 이런 이유로 이렇다면은 이럴 거야? 라고 추론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이래 라고 가설을 세우는 거. 그러면 관찰, 추론, 가설. 가설이 나왔어요. 가설을 검증하려면 실험을 디자인해야 돼. 그래서 실험을 해. 그 실험 결과에 만족을 하면 이 생각이 맞았어. 실험에서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관찰로 돌아가 봐. 혹은 뒤에 추론으로 돌아가 봐. 혹은 그 다음에 아니면 가설화로 돌아와. 가설을 뭔가 잘못 세운 것 같아. 이 피드백.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 방법론.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가르칠 때는 이걸 탐구 능력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걸 사이언스 프로세스 스킬, 과학 과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누가 정립했냐? 프란시스 베이컨이 정립했습니다. 아이작 뉴턴 직전이든지 직후든지 그래요. 17세기 초예요. 자, 그런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